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훌륭한 성현 한 분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9년 전 1594년 임진년에 삼천리 강토를 짓밟는 외작들을 몰아내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순절하신 중봉조원 선생의 호국충지어를 기리기 위한 중봉조원 선생 학술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봉조원 선생 학술 세미나 행사 진행을 맡은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사무차장 박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확진자 수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학술 세미나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학술 세미나는 영상으로 제작돼서 옥천문화원 유튜브로 송출돼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처럼 축소된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원 선생님이 후손들인 배천조씨 문열공파에서 조정영 회장님을 비롯한 종중 어르신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년 중봉 선생님이 고향 김포에서 찾아주시는 귀하고 중요한 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좌장을 맡아주실 중봉조원 선생 선양의 이하준 이사장님과 이범진 사무국장님, 조경혜 씨 등 중봉조원 선생 선양의 분들 자리하셨습니다. 또 학술 세미나를 주관하는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이인석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님들, 옥천향토사 연구회 회원님들 역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문화원장 김승용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 세미나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광운대학교 재직 중인 김지연 교수님,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배천조씨 문열공정회 조정영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중봉조원 선생 기념사업회 김문준 이사장님과 옥천연구소 김기남 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순서는 먼저 주최 측인 옥천문화원 유정현 원장님으로부터 개회사를 듣고 중봉 조원 선생 선양의 이하준 이사장님의 사회로 학습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봉 충렬제를 주최하고 있는 유정현 옥천문화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봉 조원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게나마 오늘 개회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한 분의 인물을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걱정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바친 분이시기에 더욱 생각나는 인물입니다. 중봉 조원 선생 하면 의병장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묘에 모셔져 있는 성현 18분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병장뿐만 아니라 유학자로도 크게 추앙받는 상은사다 가신 선현 20기에 선생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초기와 같이 목숨을 바친 선생의 충절을 갚을 길이 이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46회를 맞은 중봉충렬제 학술 세미나를 통해 조언이라는 큰 인물을 논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찾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장을 맡으신 이하준 이사장님, 주제 발표를 맡으신 김재현 조중영 회장님, 토론을 맡으신 김문준, 김기남 선생님을 비롯해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국난을 극복했던 조원 선생의 정신을 통해 코로나를 이기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배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 말씀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봉 조원 선생 선양의 이하준 이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주제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방청석 토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좌장을 맡으신 이하준 이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왔습니다. 작년에는 10월 달에 충렬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도 또 변함없이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문화원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옥천군에서는 이번에 큰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에 있는 이지당이 옥천의 보물로 지정된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6회 중봉 충렬제 중봉 조원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실 우리 김 교수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발제자, 토론자 다 올라오시죠? 오늘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은 광운대학교의 외래 강사이신 김재현 박사께서 제일 먼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는 시간 관계상 긴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요. 20분 정도씩만 시간 지켜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분들은 5분 이내에 토론을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객석에 계신 분들도 의문사항이라든지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봉 조원 조천일기에 대한 소고를 쓰신 김지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잘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전기 조천록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천록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많은 작품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중봉 선생님의 조천일기가 굉장히 재밌고 좋은 글이어서 박사 논문 받고 나서 바로
소논문으로 중봉 선생님의 조천일기라는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중봉 선생님의 그 조천일기는 1574년 명나라 만력제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조선에서 그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성절사의 그 질정관으로서 중봉 선생님이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들은 전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조천일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이 원고를 보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면요. 1574년 성절사 박희립의 서장관 하곡 허봉의 조천기와 질정관으로 가신 중봉 조원 선생이 남긴 조천일기가 두 편이 같은 사행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하곡 선생의 그 조천기에 대한 논문은 한 2편 있지만 사실 제가 연구할 때 중봉 선생님의 조천일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중봉 선생님과 그 하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기록하는 양상이 달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재밌었던 일화가 바로 7월 24일 일기에 있었던 공마 한필의 죽음을 기록한 서술 양상이었습니다. 하곡 선생은 그대로 공마 한필이 죽었다라는 단순한 객관적 사실로 적었을 뿐이지만 중봉 선생님은 그 길에서 공마 한필이 죽은 것을 보았는데 길에서 병들어 죽은 것으로 머리가 동쪽을 향해 있었다. 우리나라 말의 속성이다. 슬프도다. 사람으로 태어나 신하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그 임금과 부모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이 말을 본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실제로 말이 우연찮게 죽을 때 머리가 동쪽으로 놓여 있었을 수도 있지만 중봉 선생님은 그것 자체가 고향을 그리는, 고국을 그리는 것으로 보고 이 말조차 추묘를 알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봉 선생님의 주요 가치관 안에는 바로 이런 추묘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조천일기 속에서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천일기는 실제로 중봉 선생님의 시문 중에서 가장 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은 잘 아시는 동안봉사로 이 안방준이 바로 올린 것에서 1622년 광해군 때 간행되었고 이후 언영록을 모아 항의신편을 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694년 조광안에 의해서 그 중봉 선생이 친필로 작성한 유성록 2책, 해동문초 1책, 특예문초 1책, 기묘사적 1책, 그리고 조천일기 1책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재가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영조 1734년에 바로 이 중봉집이 간행이 됩니다. 이후 이 조천일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여러 이게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번역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2014년에 조천일기가 번역이 됨으로써 아마 학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페이지로 가면 중봉 선생님이 조천일기 속에서 명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서술을 했는데요. 사실 1574년 성절사 일행은 5월 11일 한양을 출발해서 6월 10일 의주에 도착하고 6월 16일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한양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만나는 사람과 그때 베풀어지는 연회, 그리고 지나가는 곳의 명승지에 대한 유람을 산문가
시로 같이 적고 있고요. 또 하나 기존 사행록과 굉장히 달랐던 점은 물품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었습니다. 질정관으로서 물명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중봉 선생님이 평소에 사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때 조원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바로 조선 중기 선조시대 무렵에 그 당대 생활상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행의 중요한 일정, 의례 등의 객관적 사건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중봉 선생님의 조천 일기는 당시 사행 공식 의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특장이 있습니다. 또한 하국 선생님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당시 생활 풍속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그리고 그 위정자로서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객관적 시선으로서 구체적 생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뽑았는데요. 그 중봉 선생님의 이런 제가 들었을 때 중봉 선생님은 원칙주의자다 이런 설명을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그 원칙주의자의 기본 그 바탕 안에 주자학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중봉 선생님은 그 주자학의 그 태동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갔을 텐데 막상 바라본 중국의 모습이 그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과 달랐다라는 부분에서 가감없는 비판적 의식으로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사와 장례 풍습 그리고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관을 곧바로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길에다 방치해 두었다가 길일이 정해지면 매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길일이 택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 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봉 선생님이 6월 17일, 19일 일기에 송골산을 지나면서 바로 밭 사이에 묻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보면서 이런 길이를 택해서 관을 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적고 그러면서 주변 그 중국 사람들이 부모, 형, 아버지의 상을 당했는데도 고기를 먹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비웃고 또 동간에서 머물 때 보름이 되었을 때 절로 달려가 향을 사르고 구복하는 행위를 하는 관원들을 서술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나라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에서 설사병에 걸린 아이를 무당을 불러 지전을 태우며 신하게 비는 행위 등을 기록하고 요동 서쪽의 풍속이 이와 같다고 적으면서 그 요동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가 이제 달자 즉 여진족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랑캐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동 서쪽으로 가서 산해강 안까지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주자학적 시각 속에서 중화의 예를 아는 동박 예의 지국인으로서의 자존감도 글 속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원탁이 수박 서가를 보내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 원탁의 말로 그 대인 즉 중봉 어르신이 행하시는 바가 모두 예의의 풍모입니다. 우리 중국은 도리어 이적의 풍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바로 그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의 그 강한 자부심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제가 좀 더 주목했던 이유는요.
심화역에서 묵을 때의 일이었고, 심화역은 산해가 안쪽이라 한족이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이 직접 그 중봉 선생님께 예의의 풍요라고 말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 조선인으로서 중봉 선생님이 가지는 대표성과 더불어 중봉 선생님이 가지는 조선이 가지는 그 중화 인물로서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조헌은 중봉 선생님은 또한 명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 특별히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과 부역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존 조선 전기 사행록에서 조선 후기 사행록에서도 그렇고 세금과 부역에 대한 정보를 중봉 선생님만큼 자세히 적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18세기로 가서 그 청나라를 다녀오는 북학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나타나긴 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봉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애민 사상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일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7월 17일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한 애민 사상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바로 그 사행 노정 속에 지나가는 길이 그 여진족들과 만나는 달자와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조천 일기 속에 명나라 장수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척계강 이야기도 그렇고 양조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명의 그 장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달자의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라면 명나라가 이런 안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후에 그 임진 외란에 그 의병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각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당시 향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향학소에 대한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선과 중국 내 명나라 내에서 향약의 시행 관련되어서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의 객관적 시선과 구체적 생활 묘사는 중봉 선생은 압록강 건너자마자 중국인의 복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의 복색을 기록한 이 사행록이 조선 18세기에는 당연하게 많은데 그 앞 시기에는 중봉 선생님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봉 선생님의 그런 아주 세밀한 관찰 그리고 자세한 꼼꼼한 기록, 이런 부분들이 중봉 선생님의 학문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서 기록을 해 놓았고 7월 8일에 낙타를 보고 기록해 놓은 것도 낙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모라고 해서 코끼리 털에 대한 무역에 대한 폐단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풍속도 적고 사행의 폐단도 같이 체록해 두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책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많은 책을 구매하는데 책값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고 물품으로 적어 놓았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당시의 책값이 얼마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의 그 갓옷을 구매하는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봉 선생님이 당대 명나라의 생활 풍습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짧고 거칠게 이렇게 중봉 선생님의 조천 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질정관이라는 직책으로서 왕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보고서도 같이 작성하지만 이렇게 개인적 일기를 작성할 때 바로 자신의 가치관, 사상, 학문에 대한 그 인식 등이 바로 일기 속에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봉 선생님의 조천 일기가 기존의 앞시기부터 하곡 선생의 그 조천록하고도 큰 차별점을 가지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 일기가 그렇게 짧은 양의 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긴 일기를 그 많은 양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은 조종영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논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양의 논문을 써주셨는데 다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좀 압축해서 20분 동안 우리 김 교수님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셨는데 시간 지켜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기회를 부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요. 중봉 축렬제가 46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봉 축렬제를 끊임없이 이어오게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옥천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봉조원의 선견과 임진왜란 전후의 활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다 이렇게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식으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중봉 선생은 1544년에 태어나서 1592년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실 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가 순국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이 금산에서 순국하자 중봉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봉이 명예를 낳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생명을 바쳐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근래 최근에 중봉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분께서는 임진왜란 전에는 중봉 조원 선생이 있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그런데 중봉 조원 선생은 그 위대성이 덜 알려졌다 하면서 아쉬움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곡을 찌르는 평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임진왜란 전후에 중봉 선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주안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중봉 조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제가 그 일화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중봉이라는 분은 그 이 생김새가 키가 굉장히 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도 굉장히 컸고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엄하고 이 다른 때 누가 감히 그 농을 걸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다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앉아서 잠깐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중봉 선생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중봉 선생님께서는 뭐 타고난 효자였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한마디로 해놨느냐 하면은 중봉 선생은 기저귀를 면하면서부터 어버이를 섬기는 예를 알았고 부모의 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아주 엄하신 계모를 만나서 10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엄한 계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평생 동안 계모 모시기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성심껏 모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모께서도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은 거기가 항상 중봉 선생에게 의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봉 선생은 대단한 그 공부벌레였죠.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뭐 집안이 가난해서 농사일을 지면서 도우면서 공부를 하는데 밭가에다가 실형을 만들어 놓고 책을 읽었고 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그 불빛에 비춰서 공부를 했고 방금 조천익이를 말씀하셨는데 명나라의 사신으로 오가는 수레에서도 앉아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금사에도 밝고 시무에도 밝고 굉장히 그 학식이 풍부해서 결국 그분이 뭐 문묘에 배양될 줄의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백성들이 보는 중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봉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가 그 1589년에 올린 노인 10회소에서 선조에게 상소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주가 생성된 이래 군소들에게 나보다 더 미움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상소문에다가 써서 선조에게 올렸습니다. 이만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는 눈은 어땠었는가 또는 중봉을 이해하는 선비들은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발췌해 보니까 거기 제가 몇 가지 일화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양산숙이라고 하는 분은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 의병장의 막하에 있던 분입니다. 이 김천일 의병장은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경기도에서 주로 의병 활동을 했는데 그 의병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양산숙을 시켜서 의주에 있는 선조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양산숙이 황해도를 거쳐서 평안도를 거쳐서 함경도로 쭉 적지를 뚫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중봉 선생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봉이 의병을 일으켰느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데 아마 이게 뭐 한두 군데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다. 도끼를 들고 대궐에 가서 상소를 올리는 의로운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고 안도하는 빛을 보면서 양산숙이 자기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세에 용납되지 않는 중봉인데 어찌하여 천한 백성들까지도 이리 그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안부를 묻느냐. 참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봉을 보는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봉을 보는 백성들의 어떤 신뢰와 기대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중봉 선생은 가난했지만 권력과 명예 또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청렴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권력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이러한 중봉에 대한 시각은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기병했다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백성들의 신망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봉 선생의 외라는 예견과 대비 활동에 들어가서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봉 선생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처음 중봉 선생이 예견한 것은 1587년입니다. 일본에서 사신일본에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을 때부터 중봉은 일본의 속셈이 조선 침략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이때부터 상소를 쓰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5번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임진왜란 발발 5년 전부터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상소를 5번에 걸쳐서 올립니다. 3번에 걸친 청절 외사소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라. 2번에 걸친 청참 외사소 일본 사신의 목을 베어서 명나라로 보내라 하는 이와 같은 상소였습니다. 때로는 도끼를 등에 메고 옥천에서 올라가서 도끼를 옆에 놓고 내 말이 틀렸거나 청을 듣지 않으려면 내 목을 치시오 하는 지부상소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청참 외사소를 올릴 때는 중봉이 청절 외사소를 올릴 때 중봉이 일본에 사실 귤감광이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를 통신사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상소를 써서 충청 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에는 나라 일을 그르치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자신이 여기 연루될까 두려워서 상소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봉이 다시 2번째 제2소를 씁니다. 그래서 1소와 2소를 가지고 거기에 전에 올렸던 또 상소 3개를 가지고 5건을 가지고 옥천에서 다시 대궐로 직접 가서 직소를 합니다. 이때의 상소의 내용은 대략 통신사를 보내라는 일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라. 임금을 찬역하고 정권을 탈취한 저들의 혁명에 사절을 보내 축하한다면 더욱 교만해지고 우리나라를 도적질할 것이다. 우리가 쫓아가서 저 무도한 자들의 목을 베지는 못할 망정 사신을 보내서 축하할 수는 없다. 외적이 비록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세는 층층이 관문으로 능히 지켜낼 수 있으니 지금은 교류가 아니라 자강에 힘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교류를 해야 한다면 외고의 침입을 그리고 외상의 불법을 금할 것, 포로로 끌려간 남면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잡아간 포로들을 전부 보내라. 이것이 요구 조건이 수용될 때는 그때는 뭐 통신사를 보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의견을 직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선조가 뭐 비위를 거슬렸겠죠. 본질은 그만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선조가 이걸 불태워버립니다. 상소를 3일 내에 비답을 내리길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독초가 하니까 선조가 내가 조원의 상소를 불태워버렸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라 이렇게 하결합니다. 중봉이 다시 이제 옥천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 상소를 올린 것이 1589년인데 왜 이때는 함경도 길주에 귀양을 가서 귀양지에서 3번째 상소를 했습니까? 왜 귀양을 갔느냐? 이 2번째 상소를 올리고 3번째 상소를 올린 그 사이에 1589년에 논시패설을 올리고 여기서 옥천에서 도끼를 메고 흰옷을 입고 올라가서 조정이 이 잘못된 점들을 다 낱낱이 비판하고 또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전부 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신하들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함경도 길주 영동역에 유배를 당합니다. 여기에서 또 일본의 사신이 들어왔다 소식을 듣고 또 거기서 상소 제3소를 씁니다. 근데
함경도 관찰사가 이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12월 달에 10월 달에 정열입 모반 사건이 일어나서 중봉이 일찍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예언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12월 달에 방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함경도 관찰사에게 왜 올리지 않느냐, 그 부당성을 역설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3소가 올라갑니다. 이 3소의 내용도 1, 2소와 비슷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과 도적으로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방어 계책이 없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방어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군사력이 약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싸우면 능히 외적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재를 골라 등용하고 임금부터 물자를 전략하고 외란에 대비해 준비한다면 능히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청절 외사수를 올리고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리 중봉이 조정에 대해서 외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건 그래서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해에 일본의 사신이 다시 입고 가는데, 이때는 통신사로 갔던 황용일과 김성일이 일본에 갔다 10개월 만에 귀국하는데 일본의 사신 청조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그 중봉이 청참 일본의 사신의 목을 베서 명나라에 보내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일소를 써가지고 도끼를 메고 다시 벽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소를 올리고 났는데 전혀 비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즉석에서 제2소를 씁니다. 청참에서 이소를 다시 올렸어요. 중봉이 일본 사신의 목을 베서 명나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경한 주장이고, 또 거기다 지부상소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뜻은 지금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이러한 사실들이 명나라에 자칫 오해가 된다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은 일본의 침략보다도 더 무서운 명나라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실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에 오해가 있었죠. 그걸 조선이 다시 풀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결국 풀려서 명나라의 군대가 지원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미리 중봉은 다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미리부터. 그런데 이때 올린 것 중에 우리가 거기 제가 그 책자에 보시면은 6가지를 같이 올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호남 비의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꼭, 지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원한 비의 책은 중봉의 지혜와 예견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상소한 내용에 들어있는 영원한 비해지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공격 기도. 첫째, 전라도로 절대 상륙하지 않는다. 왜냐? 전라도는 해안이 복잡하고 거기는 향도가 없이 절대 못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해안으로 들어온다. 둘째, 영남으로 상륙한 적은 축풍령, 조령, 중령, 부산으로부터 이 고개를 넘어서 한양에 이르는 이 대로를 이용해서 주력이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조선의 병력 운영 제도가 그 진관법에 의해서 각자가 각 분현에서 이 지방관들이 자기 지역을 방어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중앙에서 장군이 내려와서 병력을 모집해서 대응하는 이와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중봉이 볼 때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는 절대 적의 침입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할 수 없다. 미리 장군을 변방에 파견해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소로를 다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는 그 사람들까지 다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붙어서는 우리 열세한 병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습과 매복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기습과 매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지리에 밝은 사람을 추천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의 예봉을 꺾지 못하면 청해작전으로 들어가라. 성문을 닫고 이런 제가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미리 다 예견하고 대비책을 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공의 제안은 다 무시돼 버리죠. 만약에 중공의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이 예언한 대로 부산포로 외적이 대군이 17만 대군이 들어왔고 또 축풍령, 조령, 중령은 넘어가지 않고 다시 방향을 봐서 조령으로 넘어왔습니다만 3개의 대로를 통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한양을 20일 만에 점령합니다.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거의 저항이 없다시피 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영원한 비해지책을 시행했더라면 임진왜란은 어떠한 양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 이제 의병의 비기병인데 의병의 기병은 중공이 4번째 사실은 기병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 청주에 가서 기병했다. 그 다음에 실패하고 2번째 내려와서 옥천의 형병들을 수백 명 모아서 도원 수비치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관군의 방해로 공주에서 실패하고 4번째 아산, 홍주, 청양 이쪽에 가서 병력 1600명 모아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어디서 전개했습니까? 그 다음에 청주 전투에서 성공하죠. 이 청주 전투에서 성공한 그 의의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전투는 중봉의병과 영비역 의승병 그리고 2호계 관군 합동작전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최초의 제가 볼 때는 공성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작전이 있습니다. 의병과 군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이거 성공적으로 했죠. 그리고 중공이 이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의주에 있는 선조를 근황을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이 깜짝 놀랐죠. 내 비행이 의주에 가서 조언이 그대로 다 보고가 되면은 벌을 중보를 못하겠다. 이걸 만리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잠덕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산에 가 있는 중봉을 회유하죠. 그러지 말고 나하고 우리 관군하고 금산에 있는 정 먼저 치자. 그 다음에 올라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그것이 옳다. 중공의 휘하 막 구정들도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이 약속을 깨버리죠. 우리 관군이 약해서 안 되겠다. 중공이 그래서 활로를 찾은 것이 전라도 순찰사 권율과 그럼 8월 18일 날 금산을 치자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8월 18일 약속이 돼서 출발한 겁니다.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8월 15일 날 공주를 출발해서 16일에 유성에 와서 영규대사의 300명과 합세를 합니다. 그럼 1000명 정도 됩니다. 중공의병이 관군의 방해로 다 흩어지고 700명 남았어요. 1000명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대전 가수원을 해서 흑성리로 와서 흑성리에서 고개를 넘어서 바로 지량리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조중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중봉 선생이 의병대를 훈련한 곳이다 이렇게 돼요. 17일 날 저녁에 금산
연금평 금성산 자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의 관군 지원은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연락을 했지만은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외적들의 후속 부대가 없는 것을 정탐하고 외적들이 밤에 야음을 이용해 가지고 포위를 해서 기습을 하죠. 이것이 금산전투에서 금산전투가 일어난 과정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쭉 단계별 4단계로 금산전투까지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제가 이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된 중봉에 대한 행적과 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원이 군사를 일으킨 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군사들에게 벌을 가하지 않았지만 군사들은 모두 명령을 받들어 각자가 힘써 전투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엄숙하고 정돈이 되어 물러나지 않았을까. 당초에 그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에서 따르고 모였는데 관가에 가족이 구금되어도 오히려 조언을 사모하여 차마 떠나지 못했다. 그가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진에서 죽은 군사의 집에서는 사사로운 원한을 품지 않고 다만 조언이 전사한 것을 슬프게 여겼으며 요행이 뒤에 젖어 모면한 자도 죽지 않을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호서의 여러 고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몇 개월 동안 소식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봉에 대한 내용 이것을 정리하면서 중봉이라는 분은 충신 중에 충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전에 누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활동을 활발하게 운동했습니다. 조원 선생님은 누가 있었어요?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누가 여기 지금 이렇게 싸웠습니다. 제 중봉의 임진왜란 전후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뭐 이보다 더한 충신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금산전투는 전술적으로는 패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승리한 역사의 전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 뭐 거기서 전투에서 패했죠. 그래서 다 순절했습니다. 그러나 호남이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지켰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봉 혼자만에 지킨 것은 아닙니다. 권율 장군의 이치와 웅치 전투도 있었고 또 고경명 선생의 그 의병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매긴 것은 결국 중봉이죠. 중봉 의병이었습니다. 4월 17일 날 93년 4월 17일에 병에 한양에서 일본군이 물러나서 경남 해안으로 물러나는데 이때 강화 교섭에 의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서 물러난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곡창지를 지켜냈다는 것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금산전투의 순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항전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봉을 단순히 금산전투에서 뭐 순전한 의병 이렇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임진왜란 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그의 평생을 어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의병장이 전에 합자요 또 임진왜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생명을 걸고 노력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봉 선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계속돼야 되고 이분은 실천하는 도학자였지 이론을 정립한 거 없습니다. 이론을 정립했다면 아마 이분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병에 그분이 기록을 좋아하는데 의병 활동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지금 기록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임진왜란 그 활동이 임진왜란 전투를 한 그 전투 기록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아마
이분에 대한 평가는 또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중봉에 대한 인식과 또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선조대왕이 중봉의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임진왜란은 방지할 수 있었고 민초는 인생 도탄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 생각할 겁니다. 정말로 이번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이 끝까지 찾아내서 일컬 수 어떤 결과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중봉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우리 문화원 주최 측에서는 조정영 회장님에게 논제를 주실 때 후손이 보는 중봉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주제로 좀 sam화를 하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다 못 하셨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긴 시간 발표해 주신 회장님께 격려 박수 한번 주시죠.